질문 들어가기 전에 토론에 대한 기본 개념들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토론 개념들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개념들 쭉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우선은 여러분 토론은 특정한 어떤 논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토론하는 주제. 자, 이 논제에 대해서 두 사람으로 나뉘어야 돼요. 찬성과 반대로. 찬성과 반대측. 찬성 측과 반대측. 찬성 측과 반대측으로 구분을 되어서 각각 근거를 들어서 자기 주장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고, 근데 상대방은 너의 주장은 좀 잘못됐어, 부당함을 밝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당함을 밝히는 말하기 방식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을, 찬성, 반대,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참여자가 얘들아 뭘 들 거냐면, 여러분 아까 계속 주장에 대한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논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토론에서는 논거라고 하는 건 주장의 근거. 그러면 이 주장의 근거를 계속 들어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걸 내세우고 상대방은 잘못됐다,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 말하기 방식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토의하고 토론을 비교해볼까 하다가 그냥 토론만 정리해놨거든. 그래서 제목은 토의까지 들어갔는데 토의 말고 토론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토론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주제에 대해서 찬반의 주장을 논하는 과정을 말한다. 찬반의 주장을 논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청중을 여러분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찬성 측하고 반대 측 말고 청중을 설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청중이 듣고서 이 사람 말이 맞네, 이 사람 말은 잘못됐네,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토론은 설득하며 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누구를 설득하는 거냐면 청중을. 그래서 청중을 설득하는 방식이야. 자, 여러분 요새 여러분 이제 대선 투표 이제 앞두고 있어서 여러분 이제 대통령 막 토론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토론을 하는 목적은 여러분 이거는 국민들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토론은 설득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참여자들은 이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찬반이니까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인 여러분 특징도 있다고 해서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도 같이 해줘야 돼. 왜냐면 네가 옳다, 내가 그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제시를 하면서 내 입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상호작용, 경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승패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승패를 결정한다. 이게 참여자의 역할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인공강의로의 실용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이제 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논제라고 하는 애는 토론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뭐라고 보면 된다고? 주제. 그렇지. 그러면 토론에서 내가 여러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이제 논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쉽게 말하면 토론의 주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종류가 우리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인공강우 같은 경우는 이건 법적화를 시키는 거니까 정책 논제에 해당하지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매년 여러분 토론 문제 어떤 문제인지 종류 구분하는 문제 나왔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제일 먼저 사실 문제라고 하는 애가 있네. 자, 이 사실 문제라고 하는 건 참이냐 거짓이냐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시가 뭐가냐면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다. 이거야. 이거는 그냥 여러분 빼박 우리나라 땅인 걸 그냥 참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참 거짓을 바로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를 사실 논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안건에 대해서 문제점, 그리고 그게 해결 방안으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정책 문제. 정책 문제야, 정책 문제. 자, 그러면 정책 문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이나 아니면 규칙을 제정할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전거 도로를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이런 여러분 논제들. 그러면 자전거 도를 왜 설치해야 되냐? 뭐 환경 오염 때문인지 아니면 이건 사람들이 편하기 위해서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밝혀보는 여러분 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은 가치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걸 가치 논제라고 해요. 이거는 상대방의 얘들아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참 거짓으로 구분할 수는 없어. 그럼 예를 들면 사형제도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사형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사형제도를 사형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자,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무슨 사형제도냐, 안 된다. 사람 왜 죽이냐,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죽여선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개는 구분하는 문제가 꼭 나오니까 여러분 개념을 잘 구분을 하시고, 자, 선생님이랑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자. 자, 우선은 여러분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를 가면 리을에다가 논제 구분하기를 넣어놨어. 여러분 한번 그러면 동그란 표시 선생님 예시로 들긴 했지만 여러분 동그란 표시 한번 해볼래요? 사실인지 가치인지 정책인지. 한번 동그란 표시 해봐. 선생님 한번 봐볼까? 얘들아, 담배값 인상은 흡연율을 낮출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하고 흡연율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논문 내용들도 있겠지. 그럼 뭘로 찾을 수 있냐면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사실 논제에 해당해요. 왜냐면 사실성을 밝히기만 하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환경 보존이 먼저냐 개발이 먼저냐, 이거는 여러분 누가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장단점이 다 있는 거거든. 그럼 이거는 여러분 가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누가 정답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것도 봐봐. 얘들아, 앞에 첫 번째 거랑 비슷한 논제야. 왜냐면 강력 처벌의 정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여러분 논문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얘들아 어떤 인과성을 가지고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 그럼 이것도 사실 논제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과성을 설명할 수 있으면 사실 논제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사용 제도. 여러분 이건 제도랑 규칙에 대한 내용이지, 이건 여러분 우리 정책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사용 제도를 여러분 지금 폐지하자라고 하는 건 제도를 없애자라고 하는 거잖아. 사용 제도를 실시하자라는 건 가치 문제에 들어가거든. 근데 폐지는 여러분 정책을 이제 없애자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 당연한 여러분 참거짓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문제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늘려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아까 정책이라고 했었지. 자, 그 다음에 게임은 청소년에게 해롭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떤 인과성을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게임에 대해서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 경우는 가치 판단에 해당해요. 그래서 가치 논제에 해당해. 자, 그 다음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 어떤 정책에 규칙에 하나 해당하는 거니까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예시들을 좀 넣어봤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건 요거 아까 첫 번째, 세 번째가 조금 가치처럼 느껴지잖아요.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논제를 이제 구성을 할 때 논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논제는요 무조건 여러분 무슨 형태로 써야 되냐면 긍정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긍정의 평서문 형태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인공강우의 실용화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찬성의 입장에 논제가 들어가잖아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긍정문이 평서문처럼 되어 있는 형태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같이 있어야 되는 논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쟁점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설탕세와 주류세를 모두 부과해야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 지금 얘들아 세금을 뭐뭐를 지금 넣자고 했어 얘들아? 설탕세, 주류세. 그럼 논제가 지금 몇 가지가 생기냐면 두 가지가 생기거든? 이러면 안 돼. 논제는 무조건 하나여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누구한테 더 좋은지 여러분 이게 여기에다가 인공강우를 여러분 실시하면 좋다 이런 문장은 안 돼. 왜냐면 좋다, 싫다라고 하는 건 가치 판단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립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유리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정책 토론의 논제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을 무조건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책 토론을 배우잖아. 그러면 인공강우를 지금 실용화하지 않는데 그걸 실용화하자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바꾸는 방향으로 무조건 진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의 용어들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우선 제일 첫 번째, 일단 각 편의 토론자가 자기 편의 주장이 옳다라는 걸 드러내는 부분을 이걸 우리는 입론이라고 하죠. 그 주장이 옳다라고 제시하는 부분이야. 상대편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자기 편의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게 반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한쪽 편 토론자의 주장 내용에 토론자가 상대편이 막 질문을 할 거야. 이거를 우리는 반대신문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는 어떤 지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서는 여러분 이 반대 서로가 얘들아 대립하는 여러분 지점이 총 몇 개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3개 나왔거든? 그 쟁점이 3개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쟁점이라고 해. 쟁점. 대립되는 부분이 3가지가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그 대립되는 것들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를 필수 쟁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쟁점이 3개가 들어갔고 필수 쟁점 3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뒤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토론의 유형을 한번 가보자. 자,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토론은 여러분 지금 두 번째 토론의 유형이고요. 근데 이 두 번째 토론은 여러분 첫 번째 토론에서 조금 변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 찬성 측과 반대 측이 2명이 한 팀이 되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논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입론, 반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총 2번의 발언 기회가 갔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당 각각 입론 한 번, 반론 한 번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입론 한 번, 반론을 한 번 얘기하는 게 그래서 총 이런 각각 찬반이 2명씩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입론은 총 4번, 반론도 4번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이걸 고전식 토론이라고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토론이야. 자, 근데 우리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토론은 여러분 찬반의 토론자가 상대방한테 뭘 하냐면 질문을 해. 아까 얘들아 우리 질문하는 걸 뭐라고 하기로 했었지? 반대신문, 그치? 그래서 반대신문을 해서 상대 측이랑 여러분 누가 더 옳은지를 승부를 가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은 여러분 각각 여러분 참여자들이 발언 기회가 총 몇 번이 생기냐면 여러분 내가 입론도 하고 반론도 하고 반대신문도 한번 할 거니까 발언 기회가 3번이 나타나요. 그래서 입론 한 번, 반대신문 한 번, 그 다음에 반론 한 번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무슨 방식에서 뭐가 쏙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고전식 토론에 반대신문이 한 번씩 더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여러분 각각 2명의 토론자들이 여러분 각각 여기 찬성 2명,
그다음 반대 2명, 2명이 각각 발언 기회가 2번씩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입론 총 4번, 반론 4번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반대 신문까지 총해서 이러면 4번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게 반대 신문식 토론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 아까 반대 신문식 토론은 고전식 토론에다가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 토론자에 대한 여러분 뭘 할 거냐면 아까 반대 신문을 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이게 단계 여의 아이다. 자, 반대 신문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에서는 여러분 뭐라고도 하냐면 교차 질문이라고도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내용에 교차 질문이라고 해도 이거 맞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똑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토론자는 아까 얘들아 발언 기회가 총 몇 번이라고? 3번. 다시 한 번만 쓰자. 입론, 그 다음에 반대 신문, 반론. 이렇게 3번 기회를 가져요. 자, 그 다음 디귿. 각 팀은 여러분 뭘 가질 수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좀 이게 승패를 가리는 말하기 방식이다 보니까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뭔가 준비가 조금 덜 된 것 같거나 말이 꼬일 것 같아. 그러면 잠깐 우리 얘들아 우리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할 때도 얘들아 타임하지. 여러분 토론도 타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수기 기간이나 수기 시간이라고 해요. 수의 시간. 그래서 가끔 이런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 수기 시간이라는 말이 있어. 근데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수기 시간은 여러분 잠깐 쉬면서 이야기를 협의점을 다시 얘들아 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아래 표는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누군지 어떤 순서인지 여러분 암기를 해줘야 돼. 자, 여러분 우선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이 표를 어떻게 제시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냐면 이런 이 표는 그대로 주시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이거 문제 내실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억 표시한 다음에 기억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 기억의 주장은 뭐였고 이유는 뭐였고 근거는 뭐였냐 이렇게 문제 내실 때가 있거든. 그래서 각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를 꼭 잘 기억을 하고 이 표는 암기해야 되더라.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각각 토론자가 얘들아 발언을 다 3번씩 하고 있는 거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입론 먼저 하고 반대 신문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각각 참여자들이 해야 되는 태도를 볼 건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는 청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청중은 그냥 한 번만 읽어봐도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다시 보실 필요는 없고 이런 교과서에 사회자의 역할하고 토론자의 역할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공부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토론자나 사회자의 역할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만 한번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 여러분 토론의 배경과 논제를 여러분 이 사회자가 소개를 해요. 그리고 소개하고 나서 규칙, 토론자 소개하면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게 유도를 해줘요. 자,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해줘요. 그래서 누구가 한 명이 너무 막 많이 얘기하거나 누가 입론을 얘기하는데 중간에 끼어들고 있어. 그러면 제지를 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발언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를 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되게 잘하는 게 여러분 손석희라고 하는 여러분 아나운서가 있어. 이 아나운서가 이걸 되게 잘해. 이 사람들 토론을 하면 이 토론한 내용들을 잘 기억했다가 요약을 엄청 잘해주거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회자가 이런 역할을 하지는 않아. 그래서 위의 역할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쟁점을 정리해서 토론자들에게 숙지를 시키는데 이것도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는 없어. 이건 원래 토론자의 역할이야. 그리고 토론자의 발언이 모호할 때 질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내용이 사실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지금 교과서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과서에 들어간 부분은 이 부분,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토론자를 가자. 토론자는 논제를 분석해서 양측 주장의 대립쟁점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보면 각각 3개의 쟁점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그 쟁점 여러분 다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잘 들어가 있고 이유와 근거
근거 당연히 준비해야겠지.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측이 제시할 이유와 근거도 예상을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야 돼요. 이것도 교과서에 얘들아 한 부분 나타나 있어. 그래서 이것도 찾아야 되고 규칙 당연히 잘 지켜야 되겠지. 누구의 말에 따라서? 사회자의 말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윤리에 어긋나는 언동 삼가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막 인격적인 모독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교과서에서는 이 5번은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상대편의 발언을 경청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 말은 중간에 끼어들기 아니면 여러분 중간에 얘들아 막 이렇게 방해하기 이런 거는 없어야 돼. 근데 이거는 여러분 교과서에 얘들아 뭐 비언어적인 표현이나 얘들아 행위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안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5번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논증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토론을 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논증, 여러분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증명을 하냐면 내 주장이 옳은지 아닌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논증이라는 건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논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찬성 측은 쟁점을 입증할 수 있는 논증을 구성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대부분 아까 인공 강우의 실용화를 해야 한다라는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 찬성 측은 이 문제를 그대로 입증만 하면 되는 거고 반대 측은 뭘 해야 돼? 아니야 실용화하면 안 돼. 반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쟁점을 입증한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 논제에 대한 정당성을 구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반대 측은 이제 반대로 찬성 측에서 제기한 이 쟁점에 반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증한다라는 건 여러분 반대로 증명한다. 이렇게 구성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쟁점들을 쭉 정리하면서 내용들을 봤을 때 아마 여러분 필기했을 때 주장, 이유, 근거 이런 거 찾으면서 아마 밑줄 긋고 막 했을 거예요. 그게 얘들아 바로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세 가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주장, 이유, 그 다음에 근거. 이렇게 세 가지. 주장, 이유, 근거. 자, 여러분 주장은 쟁점에 대한 의견이어서 이걸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주장을 얘들아 이제 이르게 된 어떤 여러분 나의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근거들이 있을 거고 그 근거들로 가지고서 이유를 제시를 해줄 거야. 그러면 이 이유는 이 생각이 이르게 된 원인과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대부분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자, 그 다음에 근거는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 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 이 이유랑 여러분 주장과의 연관성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 선생님이 다른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갖고 와봤거든. 어떤 게 주장이고 근거인지 이유인지 한번 우리 구분 한번 해보자. 자동차 요일제를 실시해야 한다. 자동차 요일제를 실시를 하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매연이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걸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여러분 지금 의견이 들어가죠. 이게 주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분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가 들어갔어? 이유가 들어갔지. 그치? 그러면 요게 바로 이유가 되는 거야. 이게 이유. 근데 그 이유를 여러분 내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어느 자료에서 갖고 왔냐면 보고서 내용에서 갖고 왔죠.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이 바로 뭐라고 보면 되냐면 근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근거는 대부분 어떤 자료 내가 수집한 여러분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내용들에서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주고 주장, 의견을 제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이제 넘어가서 여러분 이제 정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아까 얘들아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들어가 있는 쟁점이 총 몇 가지 있다고 했었지? 교과서에 3가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정책 문제는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쟁점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정책 문제는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형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쟁점이 3가지가 필요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자, 얘들아 펜 들고 고개 들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쟁점 첫 번째. 문제가 심각한지 아닌지.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쟁점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찬성 측은 이거 너무 심각해. 이 문제 빨리 고쳐야 돼. 시급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 측은 이 쟁점에 대해서 아닌데 이거 심각하지 않아. 이거 충분히 다른 걸로 개선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대부분 찬성 측은 여러분 어떤 입장을 많이 제시할 수밖에 없냐면, 저는 여기서 문장으로 써놨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합법 문제를 풀거나 토론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의 시급성을 제시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여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각성, 이러면 시급하다라는 걸 우리 이제 시급성이라고도 하지만 조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어떤 말로 쓰기도 하냐면 시의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시급하다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시급한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산불과 가뭄 이거 너무 심각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심각성, 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 문제 이걸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찬성측. 아니야 이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반대측이야. 문제의 해결 가능성. 이게 두 번째 쟁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효과랑 이익이 있고 이 정책을 사용했을 때 비용이 들 건데 이거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효과 이익과 비용에 대한 쟁점이 무조건 만들어진다. 그러면 찬성 측은 드는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더 많아 라고 주장을 할 거고요. 반대 측은 아니야 이건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에다 경쟁하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정책 토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신문이 잘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이제 정리하는 것까지 마무리 정리할게 얘들아. 자, 찬성측 논증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 신문은 여러분 뭘 확인을 할 거냐면요. 3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저 상대 측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근거를 들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신뢰성이라는 건 믿을 수 있는지의 여부지.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이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 있는 얘들아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름 있는 여러분 공적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출처를 밝히면 믿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출처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게 바로 신뢰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 다음 또 어떤 질문을 내기도 하냐면 타당성. 자, 근데 여러분 타당성은 지금 교과서에서는 여러분 적절성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다시 쓸게요. 적절성이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시한 근거가 옳은지 그른지 이게 얘들아 적절한지 않은지.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옳고 그름을 물어보는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 공정성이에요. 너무 얘들아 가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거는 아닌지. 그래서 가치가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게 바로 공정성이야. 가치가 한쪽으로 치우치진 않는지. 자, 어떤 여러분 현상에 대해서 장단점이 분명 명확하게 다 있는데 내가 찬성이라고 해서 장점만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반대의 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반대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나한테 공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건 공정성을 좀 어기면서 얘기를 하면 나한테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찬성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장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장단점을 고르게 다 얘기하면서 나의 주장을 더 완고하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지금 교과서에 한 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다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상대 측 발언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 반박할 성격을 띠는 내용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반박 성격을 띈 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반대 신문 시간을 고려해서 여러분 그 신문 시간이 사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 신문을 내가 무한대로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질문 2개 정도를 하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신문 시간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 대답에 여러분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도 약간 빌드업이 필요해. 그냥 아무렇게나 질문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옳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너가 잘못 생각한 거네. 이런 식으로 에다 공격성이 조금 차근차근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서 이다 시간을 역이용하는 걸 방지하고 자기 책이 얘들아 반대 신문의 시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일부러 짧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짧게 대답하게 만드는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하냐면 이걸 폐쇄형 질문이라고 해요. 자, 이런 폐쇄형이야. 폐쇄형 질문. 폐쇄형 질문이라는 건 구체적이되 한정된 정보만 얘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폐쇄형 질문을 할수록 여러분 이 사람이 반박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 신문에서 오히려 내가 더 여러분 우위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거 질문해야겠지. 내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여러분 반박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아는 질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만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왜냐면 2개를 질문하면 상대방은 내가 질문하고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대답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만 질문하는 이유는 여러분 2개 이상의 질문을 할 시 상대방이 유리한 질문에 답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선생님 본문에서 같이 한번 볼 거니까 여러분 이게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얘들아 질문을 만들지 않는 게 반대 신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 다 하셨으면 이제 부쪽으로 가서 본문 내용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부쪽으로 가보자.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문제를 제시하는 토론의 시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자. 최근 봄철과 겨울철 가뭄이 길어지고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뭄과 산불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 이 토론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들아 사회자의 역할은 이런 배경이나 문제를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었지? 그거부터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와중에 인공강우 실용화가 사람들에서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강우 실용화와 관련해서 찬성수 반대 측이 이제 대립하고 있어서 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인공강우를 실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제로 정책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선생님 지금 여러분 이렇게 노랗게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바로 사회자의 2번째 역할인데 토론에 뭘 제시하냐면 논제를 소개하죠. 맞아요. 논제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먼저 찬성 측의 입론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면 여러분 찬성 측 입론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토론의 순서를 제시해서 토론을 진행시키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사회자의 역할 3가지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글의 논제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이 글의 논제는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까 문제 3개 중에 무슨 문제? 정책 문제. 그치? 자, 그리고 평서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또 문제는 또 선생님 무슨 문장의 형태로 쓰여야 된다고 했어? 긍정문. 그치? 그래서 여기는 평서문이고
긍정문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정책 문제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볼게요. 인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토론에 앞서서 논제에 쓰인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인공강우는 구름 속의 화학물질을 살포해서 물방울에 성장시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술이고, 실용화라고 하는 건 실험 단계를 넘어서서 국가가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화를 시키는 걸 실용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찬성 측의 입론, 제일 첫 번째로 입론하는 사람의 역할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 어떤 입론이든 무조건 해야 되는 역할이야. 찬성 측 제일 첫 번째 입론자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요. 그게 뭐냐면 문제에 사용되는 개념을 무조건 정의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 정의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야. 자, 아까 여러분 토론자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게 없어. 왜냐면 이거는 찬성 측 입론 제일 첫 번째 사람만 얘기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구분해줘야 돼, 얘들아. 자, 우리나라 봄철, 겨울철 가뭄과 산불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심각성,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면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까 문제 심각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쟁점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쟁점을 지금 쟁점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야. 이 부분이 바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어차피 다 정리할 거야, 얘들아. 자, 최근 가뭄 일수가 늘어나서 이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한 해의 가뭄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2000년 이전에는 5번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0번이나 더 증가하게 되면서 2배나 증가했다. 그래서 여러분 가뭄 발생 일수가 몇 배나 증가했다? 2배나 증가했대. 건조한 날이 들면서 봄철과 가을철 산불의 발생 빈도, 여러분 산불의 발생 빈도도 10년 동안 여러분 2.5배나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 찬성 측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몇 배 증가했습니다, 얼마나 증가했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수치를 제시를 해주죠.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를 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여러분한테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게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중에 신뢰성이야. 그래서 이게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지? 그러면 아까 옆에 얘들아 이 옆에 여러분 이 찬성 측은 지금 뭘 제시했다고 보면 되냐면 심각성 제시한 거야. 아까는 여기다 쓰기는 했는데 심각성을 제시한 거예요. 옆에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쟁점에 대한 여러분 이제 주장하고 여러분 우리 이유, 근거, 논증을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나라 봄, 겨울철의 가뭄과 산불 문제는 인공강우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가? 필수 쟁점 첫 번째. 이거에 대해서 찬성층은 봄철과 겨울철에 얘들아 무슨 문제? 가뭄과 산불. 그치? 이 문제 심각하다. 이거에 대한 주장, 자기의 생각 제시했죠. 그걸 얘들아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왔어. 어떤 이유가 나왔냐면 가뭄일수 아까 얘들아 거의 2배 됐다고 했지. 산불 발생 빈도도 2.5배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이 증가하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근거가 얘들아 우리 가뭄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해의 횟수가 이 정도나 늘어났다. 10년간 봄, 겨울철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량이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잘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찬성 측이 논증을 여러분 다 한 거다. 이렇게 우리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네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 이런 상황에서 인공강우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실험을 거쳐서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 14차례 수행한 인공강우 실험에서 다시 51번이 성공했고, 그 다음에 2021년에는 3.5mm 강우랑 1.5cm의 강설도 성공을 했습니다. 실험 단계에서 성공한 강우량만으로는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미흡하다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뭐예요?
자기가 조사한 내용들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험 단계에서 반대측에서 제시할 문제점을 자기가 미리 먼저 얘기를 하죠.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 앞으로의 얘들아 뭐와 뭐를 가지고서 여러분 자기가 이걸 개선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뒤에 조금 더 읽어볼게.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실험 성과는 우리나라의 한 대뿐인 인공강우 전용 항공기로 이뤄낸 거기 때문에 전용 항공기를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늘려서 인공강우로 시행을 한다면 인공강우 가뭄과 산불은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이게 왜 미흡하냐? 미흡한 건 우리가 한 대 가지고 연구한 거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산이 더 많이 투자가 되면 더 많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자기 주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뒷받침을 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공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험, 지금 이 정도 실험 성공했잖아. 그러니까 우린 무조건 인공강우 해야 돼. 이러면 너무 여러분 장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반대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공정성을 갖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우리의 이제 가능성, 가능성과 그 다음에 예방으로도 충분히 실용화가 가능하다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뒤로 가서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핵심 필수 쟁점하고 여러분 논증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인공강우 실용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공강우 실용화는 문제 해결이랑 실행에 적절하다라고 하는 필수 쟁점에 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자, 왜 얘들아 이게 예방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수차의 실험을 거쳐서 얘들아 지금 뭘 확인을 해봤어? 얘들아 강우량, 강산량 확인해봤잖아. 그러면 이러면 실험 가능성을 확인을 했어. 자, 2018년, 2021년까지 실행한 실험의 여러분 결과가 바로 그 근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입론 첫 번째 애가 이런 뭐하고 뭘 다 얘기했냐면 쟁점 3개 중에 2개를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반대 신문 한번 가보자. 여러분 여기서 사회자는 반대측 토론자가 반대 신문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서 얘기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여러분 계속 토론자는 사회자는 계속 토론자들의 여러분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건조한 날이 들면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이 근거가 너가 말하는 내용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밝히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뭘 하라고 있는 거냐면 신뢰성 밝혀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찬성측이 뭘 제시했어 얘들아? 그래프를 제시를 해줬네. 그럼 이 그래프를 주니까 여러분 이 신뢰성 여러분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구체적 수치 들어갔으니까 신뢰성 높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럼 한번 볼게요. 2022년 월별 건조 일수랑 산불 발생 건수 그래프를 보면 그러면 구체적 통계 수치가 드러나는 객관적인 그래프 자료를 제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뭘 하고 있냐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흐름이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도 같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아. 여러분 2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건조한 날하고 지금 여러분 산불이 일어날 날이 다 높은 편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월 같은 경우는 낮아졌으니까 다 낮아졌다라고 봐도 되겠네. 그 다음에 여러분 6월 같은 경우도 낮아지니까 낮아져. 5월 같은 경우도 여러분 조금 높아지니까 높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리고 10월이나 뭐 다 이렇게 다 비슷한 것 같아 얘들아. 그치?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반대측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거죠. 4월 분명 여러분 지금 산불 발생 건수는 여러분 180건인데 여러분 일별 건조가 17밖에 안 돼. 이거 너무 갭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이건 비슷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문제 삼는 게 여러분 12월이네요. 근데 여러분 딱 4월하고 12월이 뭐예요 여러분? 봄, 겨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봄하고 겨울의 모습인데 여러분 지금 얘네들의 연관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연관성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딱 어느 철의 문제점의 심도성을 얘기하고 있었지? 봄, 겨울철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봄하고 겨울의 문제가 이러면 잘못된 여러분 지금 그래프, 연관성이 없는 그래프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반대치기 이제 물고 들어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반대이가 4월과 12월은 건조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흐름이 맞지가 않다. 더더구나 봄철과 겨울철인데 근데 찬성측이 건조일수랑 산불 발생 건수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 거는 적절하지가 않다. 너 잘못 해석한 거다. 그러면 반대이의 문제 제기가 두 번째 문제 제기가 제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찬성 측의 그래프 해석에 여러분 적절성의 문제점을 삼은 거예요. 아까 여러분 선생님 적절성은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옳고 그름을 물어본다고 했었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는 옳지 않음을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옳지 않음을 문제로 삼고 있다. 자, 그래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를 보면 사람이 실수로 낸 산불의 비중이 33%로 산불 발생 원인 1위에 해당합니다. 인공 강우보다 실수로 낸 산불을 막는 게 더 현실적인 예방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공 강우라고 하는 예방책 말고 산불을 조심하게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불이 난 원인을 구체적 통계 수치로 제시를 해서 건조일수보다 사람의 실수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제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제기를 함으로써 여러분 인공 강우가 가장 우선적인 여러분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을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갈게. 근본적으로 건조한 기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지금 찬성일은 여러분 얘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다. 이 건조한 기후가 사람에는 실수랑 건조한 기후까지 결합이 되면 커다란 산불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 신문에 대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산불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건조한 기후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그 예방은 누구다? 인공강우다. 다시 한번 반박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입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 이제 반대 측은 얘가 말하고 있는 신뢰성이나 여러분 적절성 같은 거,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가 뭐에 대한 문제 제기인지를 여러분 구분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입론 부분은 우리 잠깐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볼게 얘들아. 우리 얘들은 이제 그러면 11쪽 반대측 토론 한번 봐보자. 자, 보자. 여러분 찬성 측이랑 이제 반대측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봄철, 겨울철 가뭄 산불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건 찬성 측과 입장이 똑같대. 그럼 이거는 공통된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은 공통되지만 어느 부분이 차이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지만 인공강우의 실용화를 고려할 정도의 심각성은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각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지금 쟁점 몇 번째에 대한 여러분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죠. 이게 여러분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주장은 아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 심각하지 않아. 라고 주장을 한 거죠. 자,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보다 약 500ml 정도 더 많이 더 풍부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강수량하고 세계 평균 강수량을 뭐 하고 있냐면요. 비교를 해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물이 부족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인당 물 사용량이 좀 많은 편이고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수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서 수자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러면 반대측이 생각하는 여러분 이 가뭄 발생의 원인이 바로 뭐냐면요. 이거는 찬성 측과 입장이 여기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데 수자원 이용이 어렵다는 거.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을 끌어오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뭄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제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한 산불은 사람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아까 얘들아 반대측이 계속 얘기하던 내용이죠.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반대측이 생각하는 산불 발생의 원인은 사람의 실수 소각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인한 산불의 비율이 봄철에 논밭을 태우거나 산 주변의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산불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으킨 이 산불이 거의 59%나 된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여러분 봐보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반대측도 이런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쟁점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봄철과 겨울철의 가뭄 산불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아까 우리가 찾았던 주장이에요. 자, 왜 심각하지 않냐면 연평균 여러분 뭐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지? 강수량. 그렇지. 이게 많고 산불은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이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평균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강수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두 개를 비교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산불 발생의 얘들아 원인에 여러분 모두 통계 수치를 제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통계 수치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니까 아까 선생님 뭐가 여러분 높아진다고?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렇지. 신뢰성, 객관성 이게 얘들아 갖추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아래 반대의 입론을 또 가보자. 인공가구가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에도 동의할 수가 없대. 이러면 쉽게 말하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실현이 필요가 안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두 번째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그러면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강우를 실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래. 이러면 뭐가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이거는 이유인 거야. 이유 첫 번째. 또한 인공강우의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유 두 번째. 인공강우를 시행할 경우 주변국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 선생님 옆에 얘들아 나에게 다 정리해놨어. 인공강우가 좋은 해결책이 아닌 뭘 제시한 거야?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한 거야. 맞아. 그래서 이유 세 가지라고 딱 써주시고 오른쪽 날개. 자, 그럼 다시 그럼 이제 어떤 근거를 들었냐면 얘는 이제 지구환경학 교수의 근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 특정 국가의 인공강우 시행이 주변에 강수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주변국의 감소량을 감소시켜버리고 우리는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주변국가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잘, 그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환경, 여러분 지구환경학 교수의 얘들아 근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주변 국가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까 얘들아 이유 3번 있었지? 그 이유 3번의 근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2020년 12월 한 신문사에서 특정 국가가 인공강우를 시행한 것에 대해 주변국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보도한 바가 있대. 그럼 여러분 신문자료, 보도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자료도 여러분 누구의 근거예요? 이유 아까 1, 2, 3번 있으면 여러분 누구의 근거예요? 3번의 근거죠. 왜냐면 주변국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주변국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유 3번의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입론, 반대측 입론이 여러분 이유는 몇 가지를 들었는데?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근거는 모두 다 한 가지의 근거의 내용만, 이유의 근거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평하게 다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반대 신문에서 반대측이 여러분 찬성측이 이걸 허점으로 잡고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여러분 해결 방안성에 대해서 여러분 필수 쟁점에 대해서 먼저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반대측은 인공강우는 가뭄과 산불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죠.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실용화가 어렵다고 했냐면 기술력. 이게 이유 첫 번째. 국민의 여러분 정서적 반감.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여러분 우리 분쟁 가능성. 이걸 들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근거는 두 가지. 여러분 지구환경학 교수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 여러분 기사도 가지고 왔어요. 신문 기사. 근데 모두 다 주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두 이 이유 3번에 대한 근거만 제시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반대 신문 한번 가보자. 첫 번째 질문. 인공광물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이 정서적 반감을 언급했는데 그 근거가 어딨냐? 봐봐요. 바로 이렇게 공격이 나오죠. 내가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얘들아 타당하지가 않거나 얘들아 적절하지 않거나 부족하면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서적 반감을 물어본 이유는 그건 여러분 반대 측의 근거 자료가 모두 다 주변국과의 관계만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반대 1이 얘기를 하는 거야. 2021년 미국의 한 설문조사 업체에서 얘기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와요. 이 근거를 가지고서 미국 성인 10명 중 7명은 인공광우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는 좀 시행 안 했으면 좋겠다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걸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정서적 반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 자, 그러면 여러분 정서적 반감에 뭘 제시했냐면 근거를 제시한 거거든요. 근데 근거를 제시했는데 찬성 측이 또 여러분 이걸 반박을 해요. 여러분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냐면 반대 측이 제시한 근거는 외국의 설문조사 결과고 우리나라의 여론과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우리나라 정서적 반감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반대 측의 입장과 근거 자료에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적합성. 이거에 대한 여러분 적합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거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반대 1번이 반박을 해요. 뭐라고 반박하냐면 나비효과라고 하는 용어처럼 기상은 변수가 많고 복잡해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공광으로 예상하지 못한 기후 발생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후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이 말은 전 세계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 설문조사한 내용이나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왜냐면 어느 나라에서든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기후 문제니까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 신문에 대해서 여러분 반박을 했는데 기후 문제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청중이라고 한다면 이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여러분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판단 적절하다라고 만약에 본다면 기후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찬성 측이랑 똑같이 봐도 되고 만약에 부적절하다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논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적 반감의 자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찬성 측의 입장에 대해서 청중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여쭤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적절하다랑 적절하다가 모두 다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입론까지 한번 다시 또 가보자. 자, 이제 입론 두 번 찬성 측 입론도 나오면 여러분 이제 쟁점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제 쟁점 마지막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쟁점 하나만 더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인공광물 실용화로 기대되는 여러분 효과 이익은 비용보다 더 많다. 이익이 더 많다. 이런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게 바로 예상된다라는 게 바로 주장이에요. 이게 주장이에요. 2010년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근데 여러분 지금 몇 년도야? 2025년이잖아. 근데 여러분 이 교과서가 만들어진 게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여러분 2010년도면 몇 년 전 거냐면 13년, 12년 전의 자료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료 발표 시점이 너무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오래된 자료라고 해서 여러분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 오래된 자료가 정말 정확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꼭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료가 여러분 정확한 내용인지 판단이 필요한 자료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옳은 건지 분간을 하셔야 되고 청중이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적절한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연간 36원에다 비용을 투입을 했더니 6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었대.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비용이고 이게 여러분 이익이라고 한다면 이익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1mm의 이 비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불이 번지지 않게 하고 십수만 톤의 수자원이 생길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근데 반대측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인공강물 실현화에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반대측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미리 예상을 한 거예요. 자, 물론 강우량 수치만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인공강물 기술의 얘들하고 다음 페이지 할게. 기술 개발 역사나 연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인데 인공강우 기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모든 기술 개발이 70년 이상이고 우리나라보다 몇 배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국가들은 기술 인공강우의 시행에 필요한 항공기도 수십 대를 가지고 있대. 우리 몇 대 갖고 있다고 했었지? 한 대 갖고 있다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두 가지 서술 방식을 쓴 거야. 말하는 방식. 첫 번째,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과 이 나라들의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사례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어떤 기술이든 실용화해야 되는 비용은 당연히 듭니다. 우리나라 미국의 인공강우 개발 역사는 차이가 엄청 아까 몇 배나 된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나라 미국의 기술 격차는 7년밖에 되지가 않는데 우리는 한 대만 갖고 있는데도 7년밖에 겪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문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우린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래 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마지막 쟁점은 여러분 인공강우 실용화로 기대되는 효과 이익이 어느 정도가 되냐. 그러면 이 실용화가 그럼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인공강우 실용화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하는 내용 나왔죠. 36억보다 600억 이상. 자, 그래서 여러분 기상청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런 반대 신문 한번 가보면요. 반대측이 인공강우의 경제적 가치가 투입 대비 10배가 넘는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 자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료를 똑같은 자료를 해석을 한 거잖아요. 이 자료를 해석한 건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미리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내용을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아까 토론자의 기본적인 태도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죠. 그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도 있던데 이게 무엇인가요? 이러면 너가 본 자료 우리도 봤는데 너 자료 잘 해석했니? 라고 해서 사실적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게 아까 내가 폐쇄적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알고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대기질을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공강우는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여러분 화학물질, 인위적인 여러분 어떤 화학물질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 뭘 하는 거라고 했냐면 비를 내리게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화학물질들 중에서도 미세먼지에 먼지들이 많을수록 여러분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이 형성되면 비가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을 여러분 이걸 활용해서 인공강우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인공강우를 내리면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하고 인공강우이다 강우량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찬성층은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인데 그 효과가 명확하게 아직 입증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중국, 태국, 인도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인공강우를 시행을 한대요. 여러분 이것도 사례죠. 또한 미국의 세계적인 기상조절 전문가는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을 했고 1ml의 약한 강수에도 대기 중에 미세먼지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누구들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근거를 들고 있죠. 그러면 반대 신문에 대한 반박은 해외 사례 예시라고 해도 되고 이 사례와 그 다음에 전문가의 견해. 근데 여러분 전문가의 견해는 여러분 진짜 견해도 있고 논문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인공강우 시행의 미세먼지 여러분 이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답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반대 측은 대답을 못할 거라고 질문을 했지만 얘는 대답을 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토론장. 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해서 연구와 개발비 투자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찬성 측과 어떤 내용이에요? 공통된 입장 갖고 있는 거예요. 찬성 측과 공통된 입장을 제시한다. 자, 하지만 제한 없이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인공강우 실험에 20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까 10년 전 자료를 여러분 찬성 측이 갖고 왔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아까 찬성 측이 여러분 뭘 했었냐면 2010년의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는 연간 여러분 비용이 얼마가 든다고 했었더라? 36억 든다고 했거든? 근데 여러분 벌써 얼마가 늘어났어? 200억이 됐대.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이때니까 조금 여러분 이제 연도가 여러분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18, 19, 20, 21, 22, 5년이긴 하지만 여러분 많이 차이는 나진 않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이 36억이랑 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던 걸 문제 삼았다. 국회에서도 이는 세금 낭비라고 하는 비판을 하기가 어렵다. 그럼 왜냐면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온 자료냐면 국회에서 온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낭비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을 만들 때 이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논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 화학물질은 약하더라도 독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물질이 비에 포함돼서 내리는 걸 사람들이 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근데 여러분 자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여러분 지금 말하고서는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구체적 근거를 들지 않아요. 그럼 오롯이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반응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추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객관적 근거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로서는 부족한 근거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반대이가 자료를 준비했다고 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했어야 하냐면 선생님 아래 써놨어. 자, 반대이가 이거에 대비해서 자료를 만약에 준비했다면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발표된 논문이나 자료나 보고서 같은 걸 여러분 제시하면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시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너희들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인공강우가 화학물질에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니? 뭐 이런 여러분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있잖아요. 이걸 직접 가지고 왔었어야 해요. 그러면 이게 얘들아 구체적 근거가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근거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타당성이 여러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자, 따라서 먼저 구름을 만들 때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의 봄철과 겨울철 가뭄이 인공강우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다시 한번 또 주장을 하고 있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여러분 이렇게 뭔가 이름 있는 기관의 자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제 신뢰성 있는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런 걸 공신력. 이러면 이제 내가 믿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러면 막 뭔가 유재석이 광고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 왜냐면 그 유재석의 원래 평소 바른 이미지 같은 것들 이게 공신력이라고 하거든. 공신력은 여러분 그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에 믿을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걸 공신력이라고 한다.
공신력을 갖춘 기관의 자료를 근거로 삼아서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1인당 하루에 100m 물로 살아가지만 우리나라는 300m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낙관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인공강으로 강수량을 늘려서 가뭄을 해결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지 않고 수자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도 수자원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 공급량을 구축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굳이 이걸 문제를 볼 필요가 없다. 돈이 2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이건 세금 낭비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 낭비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아까 얘들 어디에서 갖고 왔냐면 국정감사 얘들아 그 내용을 갖고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유는 인공강우 실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여러분 없었어. 그리고 인공강우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분 이 화학물질도 문제가 있어. 자, 우리나라의 하루 물 사용량이 다른 나라보다는 많아. 그래서 2022년 여러분 국회 국정감사 결과에서도 우리가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게 별로 큰 가치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 결과랑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내용을 가지고 와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할게요. 인공강우 토론 반대신문. 인공강우를 시행하고 있거나 실험 중인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50여 개국입니다. 이러면 대답이 되게 짧죠? 이러면 선생님이 이게 폐쇄형 질문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러면 두 번째 반대신문으로 가볼게요. 반대 측이 언급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거 뭐 하고 있냐면 아까 질문하는 의도가 있어.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나라가 되는지 알고 있니? 이러면 이렇게 물어본 의도는 자기가 반대신문을 할 내용을 좀 더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래서 인공강우에 적극적인 아랍에미리트는 현재까지 1,500만 달러를 이상을 투자했고 미국, 중국은 인공강우 선진국으로 예산은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가 없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인공강우 예산은 매우 적은데 이를 두고 세금 낭비라고 하는 건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니냐? 라고 이러면 이걸 얘기하려고 앞에서 물어봤던 거야.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외국과 우리나라에 뭘 비교하고 있냐면 예산을 비교를 해버리고 있죠. 반대 측이 제시한 여러분 이 세금 낭비가 너무 과한 여러분 주장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려고 여러분 이렇게 예산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이가 반박을 해요. 아니다. 인공강우가 성공을 하려면 지형과 기후가 매우 적합해야 돼. 왜냐면 지형에 얘들아 비가 잘 내릴 수 있는 지형인지 그리고 여러분 기후에 미세먼지나 이런 화학적인 물질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정작 비가 필요한 봄, 가을에는 우리가 구름 없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공강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고 얘기한 거다. 그럼 여러분 옆에 반박 정리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에 뭘 제시한 거냐면 대기 상태를 제시한 거죠. 하늘의 상태를 제시해서 이게 사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반론들 쭉 정리 한번 해보는데 이런 반론들은 대부분 여러분 다 앞에 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반론이거든요. 그래서 반론의 아래 선생님 표에다 정리해 놓은 것들을 쭉쭉 정리 한번 해버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반대 1. 여러분 반론은 반대부터 해요. 입론은 찬성부터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반대부터 한번 해보자. 가뭄을 해결할 방안은 물 공급망 구축. 이러면 아까 마지막 입론에서 나왔었지. 물 낭비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가 없다? 인공강우 필요가 없다. 우선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인공강우에 실용하는 효과가 확실하지가 않고 국가 간의 얘들아 분쟁에 소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찬성 측이 뭐라고 반론을 하고 있냐면 아니다. 인공강우가 실용화의 이익을 보면 가뭄도 해결할 수 있고 기술력이 향상돼서 국가적 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위에 표 그대로 복사해와가지고 찬성 1이 아니더라? 근데 반대 1이라고 써가지고 찬성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또 뒤에 한번 또 반대 2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 반대 2는요.
우리나라 봄, 겨울철 대기 상태가 실시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실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찬성 측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뭄, 산불, 미세먼지 문제 다른 것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여러분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 그런데 미세먼지는 여러분 이제 부수적인 문제들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해결이 되니까 이익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 절약 캠페인을 시행해도 우리는 물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않으니까 인공강우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반론은 새로운 내용을 절대 제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반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잘못된 반론 없이 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씩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용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새로운 내용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자, 마지막 사회자. 지금까지 인공강우의 실용화에 대해서 찬반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서로의 입장 관점을 교환하고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무엇이었는지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자의 마지막 역할 토론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여기 마무리만 적었지만 여러분 시작과 마무리는 여러분 사회자가 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쟁점들을 이해하기 쉽게 각각 여러분 지문 끝나자마자 쟁점들을 다 표로 정리했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표로 많이 문제를 내실 거야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쟁점 제시해주고 쟁점에 대해서 찬성 반대측에 아까 나왔던 여러분 쟁점의 주장들 제시했거든요. 근데 그 주장들 이렇게 딱 밑줄 긋고 이 주장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거 문제 내실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이 다시 정리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표로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시고 그럼 선생님이랑 반머리의 서서를 한번 봐볼까 얘들아?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 그 내신 들어가기 전에 모의고사에 들어갔던 문학 작품들이 여러분 그 보충 교재에 있는 것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충 교재는 여러분 문제가 다 지문에다가 하나씩 문제들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모의고사에 있었던 거 다 넣어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해보라고 했던 이유가 여러분은 내신 대비 미리 선생님이 시키려고 했던 거여서 반머리에 서서랑 여러분 우리 뭐 봤었냐면 여러분 강강술래 봤었지? 첫 주차 때 봤던 내용이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노랗게 차오르는 배추밭 머리에 서서 이 생각하노니 옛날에는 배추꼬리도 맛이 있었다니. 자, 그럼 여러분 볼게요. 노랗게 속이 차오르는 배추 밭머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서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쓰냐면 색채 이미지를 썼으니까 시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리고 배추 밭머리에 서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화자가 서 있는 공간적 배경이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대요. 뭘 생각했냐면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뭐 한 거냐면 회상을 한 거야. 맞아. 자, 이러면 무슨 표현법을 썼냐면 옛날에는 두 번씩 얘기를 해. 반복을 쓰지. 그럼 여러분 이 반복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화자의 얘들아 이 옛날의 추억들, 이러면 이 옛날에 이걸 먹었던 추억을 부각을 시키려고 일부러 반복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배추꼬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 배추 이렇게 배추 하얀색 부분 있고 얘들아 그 노란색 부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맨 끝에 있는 노란 끝 부분은 여러분 대부분 이제 약간 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꼬리를 이렇게 먹었나 봐. 근데 그것도 눈 덮인 속에서 막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눈 덮인 음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밭에 눈이 오면 여러분 이런 식물들이 상하거든요. 왜냐면 눈이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서 얘네들이 상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밭이 이렇게 있으면 약간 비닐하우스처럼 여러분 지푸라기로 이렇게 집처럼 만들어져.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분 배추꼬리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 먹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렸을 때
부유했던 거는 아니야. 가난한 삶을 살았던 거야. 그래서 아마 화자의 어린 시절은 이러면 좀 가난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난한 삶 속에서 얘들아 이렇게 배추꼬리 하나 딱 먹는 게 얼마나 맛있었을까? 왜냐면 배고픈 상태에서 뭘 먹으면 다 맛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너무 맛있었다. 그게 커서도 아직도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맛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 못 잊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맛이라는 건 다른 거는 다 잊어도 미각적인 건 여러분 내가 이 추억에서 가장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몇 살 때부터 기억이 나? 한 5살? 5살, 6살? 아니면 좀 빠르면 4살 정도까지 기억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 딱 그게 뭐가 생각나냐면 선생님 어렸을 때 일들도 되게 잘 기억하거든? 선생님 3살 때 일들이 기억나요. 근데 3살 때 일들이 대부분 선생님이 이제 서울 살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제도 왔었는데 서울에서 살았을 때 그 어린 시절에 할머니네 집에서 여러분 막 먹었던 음식들 그거를 여러분 다시 보면 그 어린 시절들이 생각나. 우리 할머니가 이러면 이제 총각김치 이거를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 그걸 이제 애기니까 그걸 그냥 못 먹잖아. 그거를 여러분 씻은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졸여요. 그래서 약간 김치 볶음처럼이다. 아무 이제 간 없이 여러분 이제 밍밍하게 해가지고 해줬던 게 아이돌이야. 나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진짜 지금도 그거야. 근데 그 기억이 딱 떠오르면 여러분 할머니 떠오르고 어린 시절 내가 그거 먹었던 거 생각나고 맛을 가지고서 그게 계속 연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화자는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배추 밥머리에서 배추를 보면서 그 배추를 먹었던 어린 시절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공간적 배경은 이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생각나게 만드는 걸 우리는 환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적 배경의 역할이 뭐냐면 어린 시절을 환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했으면 여러분 그 다음 거 한번 또 가볼게. 그 다음에 이연도 한번 가보자. 하얗게 밑둥이 드러나는 무 반머리에 서서 여러분 하얗게니까 색채 이미지 들어갔으니까 또 시각적 이미지 쓴다. 그치?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 배추 반머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반머리에 서 있어요? 무 반머리에 서 있어요. 공간적 배경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노니 옛날에는 무꼬리 발에 채였었나니 아작아작 먹었었나니 여러분 그 무를요 여러분 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하얀 부분이고 여기 약간 초록색 부분인 거 알죠 여러분? 그럼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 이 풀들 이렇게 있거든? 그러면 대부분 이걸 이제 팔 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잘라. 그럼 이 무꼬리 부분 여기 부분 이렇게 잘라서 팔거든 얘들아 옛날에는. 그럼 무가 이렇게 돼서 팔려지는데요. 이 부분 좀 남은 부분 있죠. 이게 이 밭에 넓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잘라가지고 팔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야. 무꼬리들이. 그러니까 무꼬리들이 얘들아 발에 채일 정도로 그런 많으니까 그거 어린 시절에 그거 먹었던 거야. 근데 이 먹었던 기억들이 얘들아 이것도 뭐예요 여러분? 가난했다. 그치? 화자의 이 어린 시절은 여러분 부유하지는 않았다. 가난했던 거지만 이 가난했어도 얘들아 이거 먹었던 게 추억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추억을 여러분 무슨 이미지로 표현하냐면 아작아작은 여러분 이게 무슨 이미지예요? 무슨 감각적 이미지예요? 청각이에요. 왜냐면 아작아작은 내가 씹는 소리거든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 청각적 이미지지만 근데 그 청각적 이미지를 나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럼 먹으면 당연히 무슨 맛이 기억날까? 그 무의 알싸름한 맛 뭔지 알아 얘들아? 무를 여러분 그냥 생무 먹으면요 약간 달짝지근하면서도 여러분 약간 씁쓸한 여러분 약간 매운 맛이 좀 돌거든요. 그게 다 미각적인 게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청각과 미각을 가지고서 어린 시절 또 생각이 난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서 생각난 거야? 여기도 무 반머리에서 생각이 난 거잖아. 공간에서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냈으니까 다시 또 어린 시절에 뭐 한 거예요? 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년하고 2년하고 문장 구조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이 거의 어때 얘들아? 거의 비슷하지. 표현법도 비슷하고 문장 구조도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 정리 한번 해보자. 여러분 1년하고 2년이 반복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똑같이 반복됐어? 아니면 조금씩 바뀌었어 얘들아?
조금씩 바뀌었지. 이렇게 조금씩 바꾸면서 반복시키는 걸 우리 뭐라고 하더라? 변주. 그렇지. 반복 변주를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운율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 익숙한 느낌을 만드니까 그걸 우리 뭐라고 하더라? 안정감.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러면 형태적으로 봤을 때도 통일성을 갖춘 것처럼 느껴져. 그래서 여러분 통일성을 갖췄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통일성을 갖추면서 두 가지 여러분 1년, 2년 내용을 보니까 화자는 여러분 지금 어린 시절을 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냐면 회상하면서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뭘 형성해 주냐면 정서를 형성해 주네. 근데 여러분 이 글의 주제는 고향에 대한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주제거든요. 그럼 정서가 그리움이니까 뭐도 만들어주는 거야? 주제도 만들어주네. 그러면 여러분 이 반복을 통해서 정서랑 주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정서와 얘들아 그 주제가 바로 그리움이라는 거야. 자, 근데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이 되면서 맨 끝에 종결음이랑도 연결을 시켜볼 건데 여러분 반복을 시키면서 뭐뭐 했나니로 다 끝나. 선생님 난이다 다 초록색으로 지금 딱 동그란 표시해놓은 거 혹시 보이니? 나 동그란 표시해놓은 거? 그러면서 얘들아 화자가 내가 생각이 난다. 이 생각이 나는 걸 여러분 빠르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아주 천천히 음미하면서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여운이라고 하죠. 계속 생각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사용해서 여운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대한 향수를 계속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위에 우리 종결음이 반복을 했다고 했으니까 종결음이 반복도 한번 봐보자. 여러분 여기서 종결음이 반복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뭐뭐 했나니가 반복이 되고 있어. 당연히 여러분 반복됐으니까 뭘 형성할 거야? 운율, 그치?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 뭐뭐 했나니? 라고 하는 표현이 옛날에 그랬었지 라는 이런 의미야. 다 이런 과거 시제를 막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그리움을 부각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뭐뭐 했나니라고 하는 이런 종결음이 있어요? 안 써요. 이거 약간 옛날 말투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런 건 선생님 여기 3번 하나 더 추가로 써줄 거야. 이걸 예스러운 어휘를 쓰죠. 근데 왜 얘들아 일부러 요즘 쓰는 말이 아니라 왜 옛날식 말투를 썼을까? 지금 여러분 내가 뭘 회상해? 과거를 회상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스러운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화자는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스러운 어휘랑 과거랑 뭔가 이미지가 비슷하지. 그걸 가지고서 자신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종결어미가 이런 기능을 가져.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보충교재 거기에서는 예스러운 어휘를 사용해서 시적 긴장감을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거든. 근데 시적 긴장감은 갈등을 만든다는 뜻이야. 여기 갈등 나타나? 아니죠. 이건 그리움을 나타낸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충교재에 있는 말은 그건 틀린 거. 근데 예스러운 어휘는 쓰여 안 쓰여? 그건 쓰여. 이렇게 구분해줘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3년으로 가볼게요. 3년. 근데 여러분 3년은 너무 짧지 않아 얘들아? 달싹한 맛. 이것만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 달싹한 맛이 얘들아 뭐냐면 약간 우리 달짝지근한 맛이야. 배추랑 여러분 우리 그 무가 아까 얘기했지만 좀 씁쓸한 맛도 있지만 달짝 오래 쓰면 이렇게 달짝한 맛이 나거든요. 그 맛이 생각이 난대요. 그러면 무슨 이미지를 쓰고 있냐면 여러분 당연히 맛에 대한 거니까 미각적인 거 그렇지 써야지. 자, 근데 또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한 행을 한 연으로 구성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이 그리움을 계속 여러분 여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리움을 여러분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 우리 그 보충교재에 있는 여러분 그 해제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움이 여기 하나에 위에서 1년에서 느꼈던 그리움이 여기 하나에 쫙 이렇게 모여졌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배추와 무의 달싹한 맛이잖아요. 1, 2년의 내용이 여기 가서 이렇게 압축됐다고 얘기를 하거든. 이걸 집약이라고 해 얘들아. 그래서 그리움을 집약시키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1년과 2년에서 얘들아 이제 어린 시절에
경험을 회상을 했잖아요. 그 경험이 달싹한 맛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환기가 되고 이러면 연결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1, 2년의 내용이 3년에 이렇게 요약됐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자, 그러니까 계속 여운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연을 가보자. 산모동을 굽이도는 이 기적소리에, 여러분 기적소리는 기차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청각, 그렇지. 떠나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니, 설피, 비껴나가니. 그러면 여러분 그 내가 어린 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 뭐 동네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 뭐 어린 시절의 친구들, 여러분 갑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어렸을 때 5살, 6살 때 있었던 기억들 떠올리면 같이 놀았던 친구, 지금은 이름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얼굴 딱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연락했지만 지금은 연락 안 하는 친구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어린 시절의 경험과 맛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풀무 불빛에 쌓여서 달덩이처럼 비껴가 버린대. 그럼 여러분 풀무가 혹시 뭔지 알아요? 얘들아, 풀무? 여러분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이렇게 솥이 있고 이렇게 아궁이가 있으면 여기 불을 떼잖아. 그럼 이 불을 떼려면 이런 장작에 불을 붙이는데 장작에 사실 불을 쉽게 붙지 않아. 원래는 계속 바람을 붙여줘야 되거든. 근데 바람을 부채로 아무리 이렇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고무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펌프질하는 여러분 이제 바람을 만드는 기계가 있어. 그게 풀무직이야. 그래서 여러분 풀무는 바람을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람을 만드는 도구니까 바람 만들어지는 것처럼 샥샥샥 지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불빛에 쌓여서 달덩이처럼 지나가더래. 여러분 우리 옛날 막 약간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꼭 어디에 얘들아 그 사람 얼굴 나타나는지 혹시 알아 얘들아? 길을 가다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좀 약간 이렇게 CG를 해가지고 길을 가다가 달을 딱 봐. 달이 동그라니까 갑자기 거기 안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갑자기 보여.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달덩이가 동그라니까 이 사람이 동그란 얼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달덩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이 슉슉슉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달덩이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지구법 썼죠. 그 지구법의 원관념은 그리워하는 사람이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운 그 사람들 여기 사람, 얼굴. 그래서 책 맨 끝에 있어.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의 얼굴이 실제로 샥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기억 속에 있는 얼굴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쓰냐면 시각적 이미지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어린 시절에 내 경험, 어린 시절에 내가 맛봤던 어떤 맛,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제일 잘 기억나는 게 이 맛이 잘 기억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맛.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얼굴들 기억이 났죠. 그러면 그리움이 해소가 돼요? 아니면 심화가 돼요? 계속 심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운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향을 떠나간 사람을 떠올렸다는 건 그리움의 심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여러분 이 작품은 그리움이 해소가 안 돼. 계속 그리움이 커지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대추 반머리하고 무방머리에 서 있는 오늘이죠. 이게 바로 시간적 배경이네. 시간적 배경이야. 이마를 조아리며 빌고 싶은 고향. 여러분 이마를 조아린다라는 건 이렇게 막 절을 하면서 얘들아 내가 고향을 빌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향은 아까 얘들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 얘들아? 다 떠나갔대.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고향은 여러분 떠나가서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여러분 이제 쇠락해진 고향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 고향이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고향이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날인 거야. 근데 사실 여러분 고향이 다시
다시 번영하고 번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되겠죠. 쇠락해진 여러분 이 동네나 고향은 번영하기가 다시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게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지만 떠나가고 지나가버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나가버린 것들에는 여러분 이 고향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감정을 어느 부분에서 확 부각을 더 시켜주냐면 여러분 지금 뭘로 끝내버렸어 얘들아? 명사로 끝나거든? 여러분 명사로 끝나면 무슨 효과를 갖더라? 이것도 여운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계속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운을 계속 만들어서 이 그리움이랑 아쉬움의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머리에 서서는 이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가서 여러분 선생님이 강강술래는 다 못해도 앞부분 글 좀 더 할게 얘들아. 물 더 나가자. 여러분 강강술래 해본 적 있어? 해봤어? 얘들아 초등학교 때 같은 때나 아니면 유치원 때 추석이나 그런 때 가까워지면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경험, 옛날 문화 경험 이런 걸로 해서 해볼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어릴 때도 학교에서 여러분 추석 때쯤이면 항상 이런 그 학교에서 운동회 정말 크게 하니까 선생님 때만 해도 운동회는 그냥 마을 잔치거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와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다 와가지고 학교 급식실에서 그냥 다 같이 밥 먹어. 왜냐면 완전 선생님은 촌에서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여기 이제 제주 완전 촌에서 자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 선생님 어린 시절에 얘들아 그 운동회 그게 마을 잔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둘러앉아서 다 같이 막 놀아. 재밌게 놀아. 그러면서 얘들아 이게 계속 그 촌이지만 사람들이 얘들아 다 같이 즐거워하고 번영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후배들 이제 내가 나왔던 초등학교가요 여러분 원래도 작았거든요. 선생님은 한 반씩밖에 없었어. 선생님 초등학교에. 그래서 여러분 6학년까지 6반밖에 없어.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이렇게 해서 6반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 그때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여러분 학생 수가 한 반당 20명에서 25명 적잖아요. 선생님만 해도. 근데 여러분 그 지금은 여러분 6명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애들 인원이 확 줄어버린 거야. 원래 촌이어서 여러분 우리 때만 해도 그게 많은 거였는데 근데 지금은 완전 줄어버린 거지.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고향이나 아니면 여러분 농촌은 점점 산업화가 되어 갈수록 쇠락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추석날 여러분 시간적 배경이네. 추석날 명절 천리길 고향에 내려왔대요. 그러면 여러분 고향은 여러분 무슨 배경 들어가냐면 공간적 배경 들어가요. 그쵸? 그래서 시간적 공간적 배경 제시하고 자 근데 여러분 내가 고향까지 어느 정도 걸렸대? 천리길이나 걸렸대. 정말 여러분 천리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야 딱 천리거든?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그러면 화자가 살고 있는 곳이랑 고향까지가 꽤 거리가 있다.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는 말인 거예요. 너무 늙어 앞도 잘 보이지 못하는 할머니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할머니가 바로 시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 시적 대상의 손발톱을 손자가 다 깎아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손주가 할머니를 생각하는 애정. 그리고 아유 이제는 연세가 드셔가지고 얘들아 이 시각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시니까 이걸 우리 할머니 이제 못 깎네. 아유 손자가 마음이 아플 수 있잖아. 이게 연민. 그러면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과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에서의 얘들아 고향은 어떤 고향인지 여러분 우리 그 부교재에 나온 여러분 해제 부분 내용들이랑 선생님이 조금 더 추가해서 한번 더 정리해봤으니까 한번 봐보자. 이곳은 여러분 이제 산업화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라고 하면 70년대 80년대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7, 80년 이후에 해체와 붕괴를 계속해 온 여러분 이 농촌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고향이에요. 자 그리고 자연과 마을과 이 생명체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조화를 이루면서 살았던 공간인데 근데 여러분 그 공간이 여러분 이제 현재의 공간이 아니라 언제의 공간이냐면 과거의 공간이야. 지금은 이런 조화가 이제 없고 이러면 다 과거의 공간이 돼버린 거야. 자 그리고 또 화자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워하는 것들이 여기에 쫙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리워하는 존재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할머니도 있고 할아버지와 관련된 추억도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여러분 이연을 이제 네 번째 행을 한번 보세요. 어느덧 산곡화 냄새 나는 팔순 할머니.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한테서 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풀 냄새가 난다는 건 할머니는 여전히 풀을 막 만지작 하신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무슨 이미지를 쓰냐면 후각의 이미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 후각적 이미지가 연세가 드신 할머니의 얘들아 어떤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할머니의 삶, 할머니의 인상 이걸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할머니는 계속 얘들아 뭘 만지면서 사시는 거야? 풀을 만지면서 사셔. 그리고 얘들 이렇게 풀을 만지면서 사시는 이 할머니의 인상은 얘는 무섭게 생겼을까? 뭔가 인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인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80평생 행여 풀여치 하나 밟을세라. 여러분 여치가 벌레야.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는 아이고 벌레를 밟지 않으려고 안절부절 허리를 굽혀서 살펴오셨대. 여러분 할머니가 원래부터 허리가 굽은 게 아니라 아래에 누구를 혹시 내가 밟아서 죽이진 않을까 맨날 이렇게 보고 다니면서 할머니 허리가 굽었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은 할머니의 삶은요. 작은 생명체조차도 소중히 여기시는 할머니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올라가 보자. 7행 추석날 찰리길 고향에 내려가. 여러분 이거 어디랑 똑같아? 1행이랑 똑같네. 할머니 손발톱을 깎아주면서 얘들 완전 똑같진 않지만 몇 번째 행이랑 똑같아요? 세 번째 행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여러분 1행을 여러분 3행을 뭐 하고 있냐면 반복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복법을 사용을 하면 당연히 뭘 형성해? 운율 형성해. 언제나 변함없는 대밭을 바라본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뒷부분 보면 알겠지만 할아버지가 대밭을 엄청 소중히 여기셨는데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변함없는 대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 그럼 이 말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변함없다는 건 할머니가 계속 이 밭을 뭐 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갖고 왔다는 거야. 맞아. 할머니가 여러분 밭을 여러분 가꾸고 있음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몸에 무슨 냄새가 나? 삼국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면 할머니가 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냐면 이 밭에 대한 애정을 할아버지를 이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여기도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애들 한번 보세요. 깎아드린다, 바라본다. 여러분 뭘로 끝났냐면 니은다로 끝나네. 근데 우리 이렇게 어간에다가 니은이 들어가 있는 서나말어미는 여러분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지, 그치? 우리 는이나 니은은 현재 시제라고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가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 시제를 반복하면 어떤 효과를 얻냐면 사실성, 현장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기 얘들아 니은다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 그래서 그게 이러면 사실성 현장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지금 할머니랑 이러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10번째 줄하고 일단 19번째 줄까지 마지막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복습해보세요. 얘들아 선생님 앞에 복습하는 거 다 넣어놨고 혹시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지금 여기 QR코드 넣어놨는데 이거 선생님 그 블로그에다가 여러분 그 요거 교재를 올려놔. 그래서 올려놓으면 여러분 혹시 패드에 있는 친구들은 패드로 한번 더 빈칸 채우면서 보셔도 돼요. 알겠죠? 그거 해보라고 한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